세계의 욕망의 도시 콘스탄티노플, 거의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제국인 기독교 로마 제국과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 웅장한 도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터키의 이스탄불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453년 포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요새가 습격당하고 유럽 최대의 대성당이 모스크로 변모하였을 때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7 언덕 위에 세운 제국은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유럽은 고대 도시를 도와주지 않아 떨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위대한 칼리프의 시절 이후로 본 적 없는 새로운 이슬람의 맹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도시의 붕괴로 인한 충격파는 역사를 통해 메아리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먼저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인 보스포러스 해협의 서쪽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는 동서간의 주요 경제적이고 전략적 위치를 잇는다. 흑해와 지중해를 분리하는 콘스탄티노플은 또한 북남축을 가로질러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만약 지구가 하나의 국가라면 이스탄불이 그 수도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지구상에서 권력의 중심에 더 적합한 장소는 거의 없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650년경 그리스인들에 의해 설립된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해 영원히 변화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경 이 도시를 새 수도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노바 로마, 즉 새로운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름은 통하지 않았고 거주민과 외국인 모두가 창시자인 콘스탄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늦은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통치되었습니다. 로마 도시는 서쪽에서 중요성을 유지했지만 콘스탄티노플이 제국의 정치, 경제, 종교의 진정한 중심이었습니다. 5세기와 6세기에 야만인들이 제국으로 들어오면서 정착지를 약탈하며 서쪽 반은 약해지고 붕괴되었습니다. 동쪽은 강하게 버텼고 아직 수세기 동안 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른 왕국들이 무너질 때 콘스탄티노플은 그 성벽 뒤에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 벽들이 무엇인지, 다양한 북부 독일의 야만인들, 앵글로 섹슨족이 로마의 브리튼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발견한 로마의 요새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인이나 신들이 그 구조물을 지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브리튼 성벽보다 웅장하며 아마 세계에서 가장 거대했을 것입니다. 이 성벽은 지은 사람인 터도시우스 2세의 이름으로 터도시우스 성벽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중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방어하기 쉬운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내벽은 두께가 외서 6m, 높이는 12m였습니다. 2m 두께의 외벽은 그 앞에 9m 높이의 방어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10m 깊이의 해자에 둘러싸였습니다. 이 놀라운 요새화 시스템은 도시의 서쪽 한계를 따라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를 따라 96개의 탑이 있었고 높이는 최대 20m에 달했습니다. 내벽과 외벽에는 9개의 큰 문이 있었습니다. 터도시우스 성벽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크기와 규모에서 비할 데 없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불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좌절했습니다. 378년 고트족 626년 페르시아인, 아랍인, 불가리아인, 루스인들의 포위도 모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역사를 거치며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요새는 드물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보석이 이 성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불을 가진 도시. 콘스탄틴이 자신의 신도시에 투자하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서기 300년에는 대략 3만 또는 5만 명이었던 인구가 서기 400년에는 적어도 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콘스탄티노플은 몇몇 추정에 따르면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그 이후 수세기 동안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북적였고 세계 각지에서 온 상품들이 진열된 붐비는 시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거대한 항구는 동쪽의 향신료, 중국의 실크, 북쪽의 호박, 남쪽의 상아를 실은 배들이 북적이는 수로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유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 북적이는 시장과 상점들 사이 이 화려한 도시인 세계의 중심지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도시의 북적이는 골목과 거리에도 웅장함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것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대건물들이 거리에서 솟아나 도시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강력한 히포드롬, 즉 우자형 경마장은 10만 명의 구경꾼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로마의 콜로세움의 2배였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히포드롬 옆의 궁전은 황제와 궁중 인사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 화려함은 수백 마일 어디에서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종교 중심지는 537년에 황제 저스티니아누스에 의해 건설된 아야 소피아였으며 완공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아야 소피아는 도시 위로 높이 뻗었습니다. 이 공학적 기적은 로마의 세인트 피터 대성당이 완공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가장 큰 도움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사실 아야 소피아는 그 다음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대성당으로 남아 교회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금박으로 덮인 상징이었습니다. 아야 소피아와 로마의 화려함, 힘을 이어받은 곳, 즉 콘스탄티노플은 돌에 새겨진 살아있는 구현체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사실이 잊혀지는데 그에는 이유가 있다. 1400년경 콘스탄티노플과 그 통치 제국은 전성기의 그림자만을 남겼습니다. 북쪽의 강인한 야만인들과 동쪽의 활기찬 이슬람 제국들로부터의 수세기에 걸친 침략은 점차 도시에서 통치하던 제국을 약화시켰습니다. 위기 뒤의 위기, 황제들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문명의 역사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국은 이로 인해 많은 역사가와 사상가들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볼테르는 그들의 역사를 오직 호소와 기적만의 컬렉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수치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오에는 이 장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반란, 폭동, 그리고 배신의 직물에 불과하다. 유명한 로마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콘스탄티노플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부나 궁중 신하들의 연속이었다. 같은 노예와 미신의 길에서 서로의 발자취를 따라 읽었다. 그들은 시각이 좁고 판단력이 약하거나 부패했다. 그런 경멸은 대부분 불공평하다. 동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부에서 로마 제국이 쇠퇴한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경우였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도시를 실패시킨 원인이었다. 1204년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약탈당하고 교회는 노략당하고 집들은 불태워졌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이슬람군이나 북쪽의 전사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대신 공격은 부끄러운 제4차 십자군에 참가한 서방 기독교군의 손에서 왔으며 그들은 그들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다. 강력한 성벽은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 그들은 침략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초대받아온 사람들의 탐욕에 직면했을 때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결과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들의 권력은 거의 도시 성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서운 오스만 터키의 지도자인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고대 기독교의 중심지,
로마 황제들의 왕좌가 되어 그의 새로운 제국의 수도가 되고 그의 왕관의 보석이 되기를 원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 마지막 대공세의 무대가 준비됐다. 어릴 적부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공략하는 것을 꿈꿨다. 그는 자문관들의 거절로 인해 여러 번 실망했다. 그러나 1453년 훈훈한 20살의 그는 이제 전체 제국을 지휘하게 되었고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준비 과정은 광범위했다. 트라키아와 흑해 연안의 도시들은 방어자들의 도움을 막기 위해 황폐화되었다. 갈리폴리에서는 대규모 갤리선과 수송선 편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도시를 차단하기 위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스포러스의 가장 좁은 지점, 루멜리하이제 성이 지어졌다. 26피트 길이의 거대한 대포인 바실리카는 600kg 이상의 돌을 던질 수 있었으며 술탄의 헝가리 엔지니어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강력한 대포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제작된 곳인 아드리아노플에서 미래의 포위 공격 장소까지 60마리의 황소팀이 끌어야 했다. 마침내 이미 광대한 오토만 제국 전역에서 약 8만 명의 거대한 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방어자들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군대 자금이 모금되고 무기가 수집되었다. 도시 바깥에서는 벽 앞의 해자가 깊게 파여졌고 도시에서 가장 견고한 블라흐나이 게이트 옆의 해자는 물로 가득 찼다. 베네치아, 바티칸, 아라곤, 프랑스 등의 대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가이아나 출신의 대장 조반니 구스티니안이 롱고가 이끄는 700명의 부대가 도착하자 그에게는 성벽의 지휘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7,000명의 병사들이 8만 명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확률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로 알려진 터도시우스의 성벽의 도움을 받아 싸웠습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쳤듯이 공성전은 콘스탄티노플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공성전은 1453년 4월 2일 부활절 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터키 군대의 첫 부대가 거대한 터도시우스 성벽을 보자마자 철새들의 이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 밖의 터키인들은 성벽을 바라보며 기독교인들을 창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공포를 유발했습니다. 양측은 포위 상황에서 양보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오스만의 대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탱되고 있는 땅을 흔드는 큰 포효와 함께 오르반의 대포, 바실리카가 성벽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 대포를 보완하는 것은 술탄의 주조소에서 나온 다른 70개의 대포들이었는데 이들은 1출부터 1몰까지 매 7분마다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벽의 외부 부분은 일부 지역에서는 잔해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요새화가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들은 대포에 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방어자들이 대포로 만든 틈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벽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2일 오스만의 공격 실패했습니다. 20일에는 제국의 수상편대가 오스만 함대를 뚫고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4척의 배가 절실히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가져왔습니다. 방어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성군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술탄에게 승리는 먼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오스만이 1422년에도 이 도시를 포위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강제로 점령된 적이 없다. 이 도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하메드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술탄은 그의 갤리 함대를 도시 북쪽의 육지로 끌어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골든 혼으로 그는 기름칠한 원목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거대한 오스만 해군이 그 길을 따라 굴려져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거대한 해상벽과 큰 체인으로 보호받았던 콘스탄티노플의 항구는 이제 오스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방어자들에게 큰 전술적 타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공격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를 동원했습니다. 4월 28일 밤 방어자들은 오스만 함대를 향해 가연성 물질과 화약이 가득한 화재선을 발사했습니다.
터키인들을 항구에서 몰아내면 포위전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측은 치열한 대면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서 기독교인들은 큰 손실을 입고 쫓겨났습니다. 그 아침 도시에 지친 병사들은 물 건너편에서 포로로 잡힌 동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들의 비명이 하나씩 창에 꿰어지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메아리 쳤습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 기독교군은 그들이 포로로 잡은 200명의 남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미 추악한 포위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확보 후 오토만은 가혹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전면적인 충돌에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 큰 손실을 입고 쫓겨났지만 계속해서 약간씩 개선되었습니다. 기독교 세력은 점차 더 피곤해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 방어가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침울함은 베네치아 외과 의사의 일기에 기록된 포위 공격 계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터키인들이 벽 바로 아래까지 와서 전투를 찾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특히 얀니사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2명이 한 번에 죽었을 때 터키인들은 도시의 벽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상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총과 석궁으로 그들을 겨냥했는데 죽은 동포들을 놀래에 키는 터키인들을 겨냥했고 그들 둘 다 죽어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터키인이 와서 그들을 가져갔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명의 터키 시체를 벽 옆에 두고 수치를 겪는 것보다는 자신들 중 10명이 죽는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인들은 폭풍을 통해 벽을 돌파하는 대신 지뢰를 사용하여 벽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이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지하를 파고 벽 쪽으로 큰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기초에 도달하면 화약을 놓고 점화하여 방어시설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시켰습니다. 700명의 가이아나군과 함께 온 독일 기술자 한 명이 매우 성공적인 반지하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방어군이 오토만군을 죽이고 그들의 광산을 붕괴시키게 하기 위해 오토만의 터널을 만나는 광산을 파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5월 23일에 이러한 지하 전투 중 한 곳에서 2명의 터키 장교를 포획했을 때 그들은 무자비하게 고문하여 결국 모든 다른 광산의 위치를 밝히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벽 아래에 광산을 심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5월 21일에 모하메드는 포위된 도시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대사를 보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당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게 해주세요. 시민이든 황제든 상관없습니다. 황제는 항복하지 않고 곡물만 제안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도시를 당신에게 항복하는 것은 나나 다른 시민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죽기로 상호 결정했습니다. 모하메드 2세는 중요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포위전은 49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손실이 크고 공급이 부족했으며 이제 술탄의 주요 고문들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포위전을 종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승리는 멀리 있어 보였습니다. 회의 중에 오토만이 도시에 대해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하는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공격이 실패하면 오토만의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기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이 순간을 평생 꿈꿨습니다. 그의 강력한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려 시도하다가 파괴될 것입니다. 5월 26일 저녁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36시간 동안 8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규모 공격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28일에 그들은 휴식을 취하며 기도하고 도덕성과 화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가올 대학살을 예상하여 콘스탄티노플의 병사들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하기야 소피아에서 장엄한 의식을 거행했고 황제 자신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신과 화해하고 다음 날이 가져올 운명에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28일에 양측의 침묵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습해 가득 찼습니다. 수만 명의 기도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시는 무너질 수 있으나 항복과 수치는 절대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결국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5월 29일 포위 53일째가 되는 자정 직후 마지막으로 전면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오스만군의 부대가 계속해서 성벽을 향해 밀려들었다. 먼저 바시바주 그 비정규군이 도착하고 그 다음엔 아나톨리아인들 뒤이어 얀니사리였다. 미사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며 2배의 속도로 전진했다. 얀니사리들은 군사음악에 맞춰 행진하며 포성 사이에서도 들리는 큰 소리에 북과 악기 소리를 울려 퍼뜨렸다. 심지어 보스포러스의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술탄 메흐메트는 요새 근처에서 격려의 외침을 내뿜었다. 파도가 계속해서 벽에 부딪혀 사다리를 세우고 방어자들을 공격했다. 그들은 밤새 싸웠다. 벽 위의 방어자들은 용감한 터키 군인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물리쳤지만 매번 그들은 더욱 피곤해지고 수가 줄어들었다. 자니자리 병력, 즉 술탄의 최고의 병력이 공격에 참여할 때쯤이면 많은 방어자들이 이미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잔인한 근접 전투를 계속했다. 해 뜨기 전 방어자들이 재앙에 봉착했다. 성벽 위의 제노바 지도자는 그의 흉갑에 컬버린 총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후퇴했다. 지도자의 후퇴에 낙담한 콘스탄티노플의 방어자들은 계속해서 싸웠다. 성벽의 통제권을 위해 터키의 엘리트 병력과 싸웠다. 하사라는 거대한 얀니사리가 남자와 철의 벽을 뚫고 나아가 성체에 올라갔다. 그는 잠시 플래그를 들어 올렸다가 쓰러졌다. 그럼에도 그는 가능함을 입증했다. 터키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곧 벽 윗 사람들이 넘쳐났다. 벽의 일부가 점령되었고 오스만 국기가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투는 끝이 났다. 벽의 중요 부분에 터키 국기가 올라간 후 강력한 방어는 흔들려 결국 완전히 무너졌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고생한 그 남자들,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저항한 군단이 곧 도시로 진격할 것이다. 일부는 좁은 공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피난처로 도망갔다. 그들의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 항복했다. 일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선택해 절망적으로 벽에서 뛰어내렸다. 콘스탄틴은 자신의 보라색 왕복을 내팽개치고 들어오는 오스만군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이끌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거리 전투에서 그의 병사들과 함께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앞서 인용한 베네치아의 외과 의사는 그의 일기에 콘스탄틴이 산 로마노 게이트에서 터키인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신을 매달았다고 적었다. 그의 운명은 결국 미지로 남아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대학살이 시작됐다. 그 도시는 술탄의 자비를 거부했다. 그 후 남자들은 그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많은 이들이 큰 대가를 치렀다. 이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저항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황제는 술탄의 사절에게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을 무시하며 우리의 자유로 죽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주장을 시험해 봅시다. 도시는 약탈당했습니다. 오스만군은 구역별로 이동하며 약탈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노예로 팔기에 더 관심이 있어 대부분의 인구는 절대적인 학살로부터 구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피가 배수로의 빗물처럼 흘렀고 시체들이 운하의 메론처럼 바다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구역별로 이동하며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면서 도시의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기독교 최대 교회인 하기야 소피아는 수천 명이 그 거대한 실내로 몰려들었던 자연스러운 피난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의 개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터키인들이 대성당에 내려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격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 후 아야 소피아는 모스크로 변환되었습니다. 전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터키 군대가 도시를 약탈하는 동안 한 목사가 거대한 건물의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는 아랍어로 외치며 모든 사람들을 기도로 초대하였고 공식적으로 이슬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또 다른 신성한 사람이 수세기 동안 카이사르들 앞에서 기독교의 신비가 행해진 대제단에서
감사의 나마즈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은 위대하시지만 술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자 도시 주민들은 움츠리며 울었고 승리한 정복자들은 축제를 즐기며 죽은 이들을 애도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버려져 집들이 털리고 교회가 더럽혀지며 사람들이 추방되었습니다. 학살 현장을 조사하던 무하마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약탈과 파괴에 내어준 도시가 어찌 이런지. 그는 공성전 종료 후 새 일제의 무법 상태를 종결시켰습니다. 공성전은 끝났고 방어자들은 죽거나 도망치거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공격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정복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큽니다. 기독교 세계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학습 및 권력의 중심지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통치는 결국 끝이 났고 오스만이 새롭고 전략적으로 위치한 수도를 얻었습니다. 한때 터키의 강력한 힘과 이슬람교 세력은 동쪽의 정교회 기독교인들에게만 위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발칸 반도를 통해 직접 비엔나 성내 로마 황제의 수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교황이 한탄했습니다. 그는 호머와 플라톤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른 십자군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포위 돕기 위해 700명만 보낸 유럽에 대한 그의 요청은 무시당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에 유럽은 거의 히스테리에 빠졌습니다. 도시를 지키는데 병력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공황 반응은 새로운 두려움을 암시하고 아마 후회를 나타냈을지도 모른다. 교회의 종소리가 유럽 전역에서 울려 퍼져 헝가리 평원과 이탈리아의 시장 광장을 넘어서 영국의 시골 목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에 빠진 것이 옳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시와 그 제국은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도시의 몰락으로 인해 서쪽으로의 미래 확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먼저, 다음은 세계. 하지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인들은 평화 시기에 전쟁 때보다 혼란스러움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들의 통치로 동서 간의 연결이 번영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중개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관대함을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오토만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스페인 통치의 무슬림, 유대인보다 더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 도시는 다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오토만 제국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신자, 터키인, 그리스인, 세르비아인, 불가리아인 등 모두가 다문화적인 그 도시에서 집을 찾았습니다. 결국 술탄들은 로마 황제의 유산에 대한 가치 있는 비전통적인 상속자로 입증되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진 후 무함마드 2세는 자신을 철의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로 선포하며 기존의 로마 통치의 연속성을 자처하였습니다. 제국은 한 번 이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왜 두 번은 아닌가요? 그는 자신의 로마 스타일 초상화를 의뢰하고 콘스탄티노플 문화의 많은 측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대한 성당 하기야 소피아가 모스크로 변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1453년 이후 지어진 수많은 모스크와 유사합니다. 건축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종교로부터 도망친 학자들이 고대의 학문을 이탈리아 해안으로 가져왔고 이는 서유럽에서 고전 텍스트 연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인을 문화에 꽂힌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럽 역사의 어두운 시대의 끝을 표시했습니다. 고대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대포성에서 불타오르면 그 죄는 중세 세계 전체에 걸쳐 비옥함을 증명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후원을 받았고 그들의 작품을 아랍어로 번역하며 일정 시간 동안 서쪽에서 발견된 것을 능가하는 예술과 과학에서의 번영하는 이슬람 문화에 기여했습니다. 정교회 기독교의 중심지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이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슬람의 중심지도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중동의 성지를 포함한 동쪽은 50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십자군이 더 이상 로마 주교와 고대 본부를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칼립소를 품고 있는 서쪽은 바다로 나아가 지구의 모든 구석에 그들의 신앙을 퍼뜨릴 이베리아인들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콘스탄티노플의 포위와 로마 제국의 몰락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극인지 승리인지는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할 수 없는 것은 1453년의 대포위, 콘스탄티노플의 몰락, 공격자와 수비자 모두의 결연한 영웅주의입니다. 이슬람군과 기독군 모두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진 것은 아마도 가장 위대한 포위전 중 하나일 것입니다.